하버드의 수석 교수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강의실에서 그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에서 마주한 광경이 미국에서 평생 보지 못한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출근길, 쓰레기 하나 주워든 청년, 지하철 안, 자리를 양보한 중년 남성. 그 모든 일상이 질서가 아니라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걸 깨달은 순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부보다 시민이 먼저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시민의식은 석유보다 강력한 국가 자산입니다. 이 영상은 미국 최고의 석학이 무너지고 한국의 사람들에 의해 다시 일어서게 된 진짜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강의실은 언제나 그랬듯 조용했고 나의 목소리만이 공기 중을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나는 20년째 이곳에서 공공정책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교통인프라, 그리고 사회복지 시스템까지 세계 각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수업은 항상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강의 중 이상한 질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왜 한국은 수업 자료에 잘 나오지 않나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굉장히 선진적이라던데 왜 다루지 않으시죠? 나는 그때마다 웃으며 넘겼습니다. 한국, 흥미로운 나라일 수도 있겠지만 미국이 벤치마킹할 수준은 아니죠. 그렇게 답했죠.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한국을 잘 알지도 못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주로 북유럽 복지국가들, 독일과 프랑스의 철도 시스템, 그리고 캐나다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 등을 연구하며 살았어요. 내 논문은 항상 서구 중심이었고 그것이 공공정책학계의 주류라고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내 조교 사만다가 한 통의 메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 교수님, 이건 서울대학교에서 온 초청장입니다. 한국의 국립정책연구원이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국제포럼을 여는데 교수님을 패널로 초대하고 싶다고 합니다. 나는 그 이메일을 읽고 솔직히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 지속 가능한 도시 정책을 논한다고 뭘 보여주겠다는 거지? 무심히 메일을 덮고 사만다에게 말했죠. 사양하겠다고 전해줘요. 내 시간은 그렇게 싸지 않아요.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한국 관련 보고서를 무심코 펼쳐본 것이 화근이었죠. 보고서에는 서울의 제로에너지 건물, 디지털 지하철 플랫폼, 1인 가구 복지 정책에 대한 내용이 정리돼 있었고 내가 그동안 당연히 선진국의 전유물이라 생각했던 정책들이 실제로 한국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인가? 나는 노트북을 켜고 서울시의 공식 자료와 논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새벽 2시가 넘도록 말이죠. 어느 순간 내 자존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건 분명히 내 연구의 사각지대였고 나는 편견이라는 단어로 스스로를 마취하고 있었던 셈이었어요. 며칠 뒤 다시 사만다를 불러 말했어요. 그 초청장, 아직 유효한가요?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아직요. 그럼 가보죠. 한 번쯤은 확인해 볼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기대보다는 의심이 더 컸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무엇을 느끼게 될지, 혹시 미국인으로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이건 한편으로 나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몰랐던 세계를 직접 보고 싶었고, 그것이 지금 내가 교수라는 자리를 지키는데 필요한 겸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한 날, 나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의 겨울은 여전히 회색이었고 도시는 조용했어요. 그 순간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 과연 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까? 그리고 나는 그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하기 위해 낯설고도 새로운 여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을 때 솔직히 말해 기대보단 경계심이 컸어요. 고도로 발달한 도시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게 말뿐일 거라고 생각했죠.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까지도 저는 미국식 시스템과 문명이 세계 최고라는 신념을 굳게 품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규모는 꽤 컸지만 솔직히 전자출입국 시스템이나 청결함은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 정도로만 느껴졌어요. 문제는 택시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면서부터였죠.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도로는 깨끗했고 신호체계는 정돈돼 있었고 사람들은 놀랄 만큼 조용했어요. 뉴욕 같으면 밤 10시쯤엔 경적 소리, 고함 소리, 사이렌 소리로 혼란스럽기 마련인데 여긴 달랐습니다. 심지어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도 소리 지르는 택시 운전사도 없었어요. 정말 이상한 도시군. 서울의 첫인상은 이상하다는 단어에 가까웠습니다. 이상하리만치 조용하고 정돈돼 있고 기계처럼 질서정연한 느낌이랄까요. 제가 머물 숙소는 종로 한복판에 있는 작은 호텔이었어요. 건물 안팎이 꽤 현대적이었고 특히 체크인 시스템이 아주 간단했어요. 셀프 키오스크, 자동화된 도어락, 심지어 객실 내 에너지 제어 시스템까지. 기술적인 면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는 거칠애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숙소에서 짐을 풀고 밤 산책을 나섰습니다. 종강역 근처의 보행자 도로를 따라 걷는데 뭔가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횡단보도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분명히 차량이 하나도 없는 도로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신호가 바뀌기 전엔 길을 건너지 않았어요. 저는 멈칫했어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왜들 저렇게 가만히 서 있지?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들은 법이나 질서를 지키는 걸 습관처럼 내면화한 건가? 그게 아니라면 그냥 사회적 압력 때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튿날 아침,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오해로 넘기기 힘든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호텔 앞 길가에 노란 조끼를 입은 노인분들이 도로를 쓸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들, 시에서 고용한 환경미화원인 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 자원봉사였어요. 무급이라고요? 매일 아침 6시에 나와서 이걸 하신다고요? 제가 옆에 있던 분께 물었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그러셨어요. 도시가 우리를 지켜주니까 우리도 도시를 지켜야죠.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평생을 정책과 시스템만 연구해온 사람이었어요. 데이터와 모델링으로 사회를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수치화하기 어려운 시민의식이라는 변수였습니다. 저는 서울을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는 사람들의 의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나 행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야. 뭔가 더 깊은 게 있어. 처음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도시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직접 눈으로, 발로, 마음으로 확인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단지 보고서 하나를 쓰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진짜 삶의 방식이 어떻게 사람과 도시를 바꾸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잠시 짬을 내어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서촌을 걷고 있었어요. 마침 서울대학교의 김정훈 교수님이 진짜 한국을 보고 싶으면 번화한 강남보다는 이쪽을 걸어보라고 조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좁은 골목길 사이사이에 작은 카페와 오래된 한옥들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노부부가 벤치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바로 옆 가게에서는 주인 할머니가 지나가는 학생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고 있었죠. 저는 순간, 저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하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수십 년 전 저희 할머니 댁 근처 시골 마을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 그런데 이건 미국이 아닌 서울이었어요. 그날 저녁 김 교수님과 저녁을 먹으며 제가 물었어요. 교수님, 제가 오늘 느낀 건 좀 이상했어요. 분명 대도시인데. 이 사람들은 서로를 너무 잘 챙겨요. 미국이라면 이런 대도시에서 사람들끼리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지 않거든요. 김 교수님은 잠시 웃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그게 바로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자원이죠. 정이라고 불러요. 정. 이라고요? 네. 그냥 친절함이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는 데서 생겨나는 마음이에요. 옆 사람이 쓰러지면 일으켜주는 것. 모르는 사람이라도 밥은 먹고 가라 말하는 것. 이게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깔려 있어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제가 정책학을 전공한 이유는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도구가 정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는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듯했죠. 며칠 뒤 또 한 번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강남역 근처에서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어떤 젊은 여성이 길가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가 도왔어요. 누구는 구급차를 부르고 누구는 물을 가져오고 누군가는 그녀의 머리를 받쳐줬죠. 그중 어떤 남성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바닥에 깔았고 다른 여성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전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토록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걸까? 그건 아마 서로를 믿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만든 사회 전반에 깔린 공동체 정신 때문이겠죠. 그날 밤 미국으로 돌아가면 어떤 연구 주제를 쓸지 다시 생각해 봤어요. 한국의 기술이나 경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바로 이 문화라는 결론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순간부터 한국이 정말 특별한 나라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서울에 머문 지 어느덧 한 달이 되어가던 날이었어요. 그날은 조금 특별한 일정이 있었죠. 서울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도시행정 시스템을 둘러보는 날이었어요. 저는 도시계획과 공공정책을 전공한 학자로서 도심 운영 시스템이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는지 굉장히 흥미로웠죠. 쿠퍼 교수님, 여기는 재난안전통합상황실입니다. 서울시청의 지하에 위치한 통합상황실은 마치 나사의 관제센터처럼 거대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수십 개의 대형 모니터에는 서울 시내각 지역의 실시간 CCTV 화면과 센서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죠. 실시간으로 지하철 운행 상태, 미세먼지 농도, 응급차 이동 현황, 하수 처리 시설의 작동 상태까지 모니터링하는 그 시스템을 보며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은 미국에서도 드물지 않나요? 제가 물었을 때 안내해 주시던 공무원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맞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부 도시들도 스마트 도시 개념은 도입했지만 한국만큼 실시간 통합 운영 체계를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알고 있어요. 서울의 도시 운영 시스템은 단지 기술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중심에는 시민이 있었어요. 놀라웠던 건 그날 이후 제가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느낀 보이지 않는 질서였죠. 예를 들어보죠.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어느 아침, 신호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차들이 한 대도 지나가지 않았어요. 보행자 보호는 마치 시민의 의무처럼 자리 잡고 있었죠. 미국에서는 보행자가 조심해야 하는 게 현실이니까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편의점 앞에서 음료수를 마시던 청년이 있었는데 음료를 다 마신 후 한참을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20m 떨어진 분리수거함까지 가서
페트병을 제대로 분리해서 버리는 걸 봤어요.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라고 물었더니 그 청년은 이렇게 말했죠. 아, 이거요? 여기선 다 그렇게 해요. 누가 보지 않아도 그게 맞는 거니까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을 움직이는 힘은 단지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식이라는 무형의 인프라였다는 것을요. 미국에서 제가 수년간 연구해온 행정의 효율성은 기술적 시스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시민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이게 가능해진 배경은 뭘까? 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울시 연구지원실에 정책 자료를 요청해서 몇 날 며칠을 읽었죠. 그리고 알게 됐어요. 그 이면엔 교육이 있었고, 공동체 중심 문화가 있었고, 나 하나쯤이 아닌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관점이 있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일기를 썼어요. 나는 지금 도시 그 자체보다 사람의 마음을 연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전까지는 단지 모범적인 시스템 사례를 보러 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저는 한국 사회의 따뜻한 질서에 매료되고 있었어요. 그것은 누군가 지시하거나 감시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공동체적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껏 강의실에서 가르쳤던 수많은 이론들보다 지금 이 서울의 거리에서 보고 느낀 것이 훨씬 더 값진 가르침이라는 걸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도 맑았어요. 서울의 초가을 하늘은 뉴잉글랜드의 가을보다 훨씬 맑고 파랗더군요. 저는 오늘 아주 특별한 일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직접 한국 시민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는 거였죠. 하버드대에서도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왔지만 진짜 정책의 성패는 늘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첫 번째 인터뷰는 성동구의 작은 동네 카페에서 시작됐어요. 카페 사장님은 40 중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인터뷰 내내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이 동네 살면서 가장 감사했던 일이 있으셨나요? 제가 그렇게 묻자 그녀는 따뜻한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2년 전이었어요. 그땐 정말 힘든 시기였죠. 남편 가게가 문을 닫고 저도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어느 날 단골 손님이 20명 정도 되는 이웃들과 함께 와서 카페를 통째로 예약했어요. 알고 보니 저희 상황을 알고 응원하러 온 거였어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날 이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말은 없지만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해요. 그 말에 전 가슴이 뭉클했어요. 공동체가 무너진 지 오래인 내 나라에서는 듣기 힘든 이야기였죠. 마치 1960년대 미국 중서부 마을 이야기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21세기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인터뷰는 서울대 입구 근처에서 만난 20대 남학생이었어요. 요즘 청년 세대의 생각이 궁금했거든요. 요즘 가장 관심 있는 주제는 뭐예요? 그는 고민 없이 대답했어요. 에너지 절약이요. 전기나 물을 아끼는 습관을 친구들이랑 실천 중이에요. 요즘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유행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걸 해요? 누가 시켰어요? 제가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니까요.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면 이 환경을 물려줘야 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그를 바라봤어요. 미국의 대학 강의실에서 ESG, 기후변화 얘기를 수없이 했지만 진심으로 피부에 와닿게 말하는 청년은 드물었어요. 그런데 여기선 20살짜리 대학생이 자발적으로 미래를 생각하며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마지막 인터뷰는 경기도 하남시의 아파트 단지였어요. 아이 셋을 키우는 주부와 이야기를 나누었죠. 한국에서 아이 키우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그녀는 피곤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힘들죠. 하지만 이웃들 덕분에 괜찮아요.
저희 아파트에는 아이들 돌봄 자조 모임이 있어요. 각자 하루씩 아이들을 돌보는 시기예요. 엄마들끼리 돌아가며요. 그건 정부 지원인가요? 아니요. 그냥 저희끼리 만든 거예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서로가 가족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찡했어요. 자조적인 공동체 시스템, 시민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모습. 제 연구에서 항상 말로만 했던 바로 그 실천을 이곳. 한국의 평범한 시민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해내고 있었던 거죠. 밤늦게 숙소로 돌아오며 일지를 정리했어요.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데이터는 많다. 하지만 그 숫자 너머엔 상상 이상으로 단단한 시민들의 삶이 있었다. 제 연구에선 늘 정부와 제도의 관계만 분석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진짜 강점은 시민 한 명 한 명의 품격이었어요.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를 배려하고 공공의 가치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런 걸 우리는 왜 놓치고 있었을까? 문득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는 타이틀에 안주하며 저는 그저 이론만 반복해왔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내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말했죠. 당분간 서울에 더 머물까 해요. 여기서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 하버드 강의실 문을 다시 열던 날, 저는 이상할 정도로 긴장했어요. 늘 같은 자리, 익숙한 학생들, 익숙한 교정이었지만 제 안엔 완전히 새로운 시선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수업 주제는 한국입니다. 학생들이 술렁였어요. 늘 북유럽 복지제도나 미국 도시재생 이야기를 다루던 제 강의 스타일과는 꽤 다른 방향이었으니까요. 지난 2달간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삶을 다시 배우는 시간이었죠. 그날 수업은 평소와 달리 PPT 한 장 없이 진행됐어요. 저는 그저 내가 서울에서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를 전했어요. 커피 한 잔에 담긴 따뜻한 연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청년들의 의식, 그리고 공동체의 힘. 한국은 시민의식이라는 자산이 석유보다 더 강한 에너지처럼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인 채 제 말을 들었어요. 그러곤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죠. 특히 국제개발을 전공하던 중국계 여학생 리사는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정책이 아니라 사람인가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대답했죠. 맞아요. 사람입니다. 제도는 바뀌기 어려워도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바꾸는 건 서로를 믿는 힘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제 강의 계획서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가르치던 수많은 모델과 이론에 한국 사례가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심지어 교재 부록에는 서울에서 찍은 시민 인터뷰 사진들이 들어갔죠. 하버드 대학 본부에서도 놀랐는지 저를 초청해 특별 강연을 열었어요. K-시민의식과 글로벌 공공정책이라는 주제로 수많은 교수와 연구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한국은 정부보다 시민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시민들이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는 방식으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날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박수가 제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평범한 시민들에게 가닿길 바랐어요. 며칠 뒤 서울에서 함께 연구하던 한국 교수님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다시 학생이 되었습니다. 다시 질문하고 다시 겸손해졌죠. 감사드립니다. 그곳의 시민들에게. 그리고 제 딸 엘리에게도 편지를 썼어요. 앞으로는 가족 여행지로 서울을 추천하고 싶다고. 언젠가 함께 가서 아빠가 배운 것들을 함께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말이죠. 가을이 깊어가는 하버드 캠퍼스의 낙엽을 밟으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말할 수 있다. 세계가 정말 배워야 할 나라는 내가 다녀온 그곳이라고. 한국은 내게 정책이 아닌
사람을 가르쳐 준 나라였어요. 숫자가 아닌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회. 그리고 나를 변화시킨 두 번째 고향이었죠. 죽기 전엔 한국에 꼭 가보라는 말. 이젠 그 말이 단순한 여행 권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버드 교수 다니엘 쿠퍼는 말합니다. 한국은 제게 두 번째 고향이 되었고 사람을 다시 믿게 해준 나라입니다. 그가 서울의 골목골목에서 배운 건 기술도 자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 사이의 온기, 그리고 시민이 만든 사회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건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 속에서 서로를 위하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셨나요? 한 걸음 양보하며 길을 비켜주셨나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울림실화관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